안녕하세요. 전자공시생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범성공자입니다. 기존에 블로그에 글로만 쓰는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영상을 좀 남겨보려고 이 유튜브를 찍게 됐고요. 이게 크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매일 업종 농락을 올려드리는 건데 이걸 왜 보는지, 어떤 걸 보는지 이런 지표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요즘 시장 성향을 볼 때 전반적으로 어떤 테마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보면은 어떤 테마가 중점적으로 강했는지를 보는데, 보면 이제 창투사가 5.2%가 올랐고, 치아치료가 3.1% 이렇게 올랐잖아요. 테마가 보면. 1% 이상, 뭐 1%대 오른 것들은 뭐 크게까지 관심을 두지는 않고, 전반적인 흐름을 보는 데만 이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고, 2% 이상 오른 것들은, 왜 올랐는지, 그리고 기업들을 보면서 이 기업들 특징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좀 움직였는지를 좀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런 테마들의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은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같이 살펴보는 거죠. 보시면 창투사는 기관은 팔았잖아요. 그러면은 매매 주체가 적어도 기관이 들어온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테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치아치료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다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손해보험이나 자동차 이런 기업들이 보이잖아요. 이 기업들이 이제 보이는 이유는 저 PBR 관련된 주라고 보시면 되고, 저 PBR 관련된 주의 흐름이 최근에 나쁘지 않았구나, 그날 나쁘지 않았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2%가 올랐던 이제 상수타를 먼저 보면, 컴퍼니 K와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뭐 우리 기술 투자가 11.5% 오르고, 나머지 이제 벤처 투자 기업들도 좋았는데, 컴퍼니 K와 스톤브리지는 이슈가 좀 달랐어요. 그래서 그 컴퍼니 K와 스톤브리지 벤처스 같은 경우는 업스테이지 관련주로 상한가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업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 벤처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근데 폴라리스 오피스랑 이제 세계 최초로 온디바이스 A를 개발했다는 거, 온디바이스 A 관련 솔루션을 개발했다는 것과, 그다음에 메타의 저커버그가 한국에 방한을 했는데 5개 스타트업을 만났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펀드 딴 소식이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업스테이지에 투자한 컴퍼니 K와 스턴브리지 벤처스가 각각 상한가를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코인이 굉장히 강세잖아요. 이 코인 강세, 그러니까 코인 하면 지금 우리 기술 투자랑 연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인 강세와 관련돼서 이제 강한 강세를 보였다. 아주 IB나 다른 벤처 투자들도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여기 그 아까 치아 치료가 강세였는데 최근에 보면 덴티움과 덴티스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또 이제 수출 데이터가 좋으면서 이제 주가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 테마를 보면 초전도체가 3월 4일에 이제 박사님이 미국의 물리학회에서 초전도체 관련된 그 발표를 하잖아요. 아마 재료 소멸로 강하게 하락을 한 것 같고, 웹툰이 하락한 거는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 같은 대형주들이 하락하면서 발생한 건데, 일단 이제 수익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수익률이 보통 보면 단순 평균을 할 수 있을 거고, 이제 기업별로 이제 수익률이 있으면 수익률을 단순하게 평균 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수를 산정하는 걸 보면 시가총액 가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과 이 수익률을 곱한 다음에 전체 수익률에서 얼마만큼 기여했느냐 이걸 보는 건데, 그러면 시가총액 가중 방식은 시가총액 큰 기업들이 너무 크게 좌우를 하고, 그다음에 단순 평균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작은데 작준주나 이제 상한가, 하한가 이렇게 기록하는 기업들이 너무 크게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시가총액 가중이랑 단순 평균을 다시 평균을 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 큰 기업들의 비중을 좀 낮추고, 그다음에 시가총액 작은데 변동성이 큰 기업들의 비중을 좀 낮추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제 잘 보이도록 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얘기하는 테마의 수익률과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걸 좀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초등부채가 안 좋았고,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총액 큰 기업들의 비중이 높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물론 이제 평균을 때렸지만 그래도 시가총액 큰 기업들이 이제 아무래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카카오와 네이버가 하락을 한 것들이 영향을 줬다. 카카오 네이버가 왜 하락했는지 좀 더 이따가 얘기를 드릴 텐데요. 카카오 그룹도 전반적으로 안 좋았죠. 그리고 HBM 관련주들도 오늘은 좀 부진했다. 이따 보시겠지만 한미반도체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AI 관련주들도 조금 무너진 시장이었고, 최근에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초전도체라든가 HBM, AI, 챗GPT, 그리고 XR 관련된 주들이 전반적으로 주지않았던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를 보면 거래대금이 13조 원 가까이 올랐으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월 29일 말일이기 때문에 이 거래대금은 크게 의미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보면 외국인의 동향이 굉장히 좋아요. 외국인의 동향이 지금 최근 10일 중에서 9일을 순매수했고 최근 6일 연속으로 순매가 들어왔죠. 물론 이제 과거처럼 강하게 뭐 몇천억대 이렇게 5, 6천억 이상 이렇게 순매수가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꾸준하게 한국을 사고 있다. 이거는 이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은 그에 반해서 이제 강하게 시장을 사는 모습은 아니죠. 특히나 액티브하게 운용하는 투신과 사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시면 굉장히 순매도가 오히려 강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이제 파악하는데 이제 이거를 활용하시면 되거든요. 코스피는 상승이 총 이제 21개 업종 중에서 상승이 8개였고 하락이 13개였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구나. 근데 요거랑 비교해서 보시면 뭐가 좋냐면 이걸 보세요. 상승 종목 비중이 뭐냐면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일단 더해요. 이게 모순이다. 그 중에서 상승 종목이 얼마만큼 되냐예요.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 종목 대비 38%가 된다 그러면 하락 종목이 더 많았다는 거잖아요. 하락 종목은 62%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았다. 그럼 보면 상승 업종과 상승 종목의 어떤 비중이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형주와 중형주, 소형주를 봤을 때 대형주가 지수가 강했는지, 뭐 중형주가 강했는지 이걸 보면 시장의 성격이 약간 조금 보여요. 그래서 시장의 성격에 따라서 지금 시장 동향이 어떻구나라는 걸 이해하기 좋은데 보시면 중형주가 굉장히 무너졌죠. 상승 종목 비중이 중형주가 특히나 안 좋았고 그래도 뭐 대형주와 소형주는 좀 더 선방했던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중형주가 아무래도 저픽별 관련주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이쪽으로 좀 자금이 이탈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승 종목 비중이 이제 상승률 상위 탑3고 상승률 하위 탑3인데 상승률 상위 업종마저도 상승 종목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몇몇 종목들, 특히나 시가총액 큰 기업들이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는 게 뭐냐면 아마 이렇게 분류해 주는 것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이 업종에 속하는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을 제가 분류해 놨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업종에서 상승률이 높은 기업들을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업종의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은 업종의 대표주란 말이에요. 이 업종의 대표주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를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서 저는 항상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고 이 위에 아까 상승률 상위 기업들은 아까 테마에서 본다거나 아니면 별도로 이제 상승률 상위 기업들을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구분을 줘서 봅니다. 그래서 보면 의료 종류는 아까 말씀드렸죠. 치과 치료 덴티움 대표적으로 이제 임플란트 하는 기업이고 이 기업이 실적이 좋으면서 이제 시장을 견인했다고 보시면 되고 한국전력, 한국공사,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수혜주예요. 일단은 뭐 저PBR 기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이 공사 기업들의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독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기업들인데 주가가 좋았다는 건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 관심이 다시 커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운수장비에서 보면 운수장비 대표적으로 이제 자동차 조선이 있는데 자동차가 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은 좀 부진했잖아요. 현대중공. 그리고 자동차 중에서도 기아차가 좀 더 좋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안 좋았던 업종을 보면 의약품과 서비스업이 안 좋았죠. 근데 의약품과 서비스업은 대표적인 성장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성장주 기업들이 안 좋았다는 건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 그래서 금리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기계업종에서 보면 한미반도체가 여기는 기계로 들어가는데 한미반도체가 가장 부진하면서 업종 부진을 좀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이제 기계업종에서도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하락 훨씬 적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긴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월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최근 동향을 보면 기관이 9일 연속 순매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관이 코스닥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구나. 그 중에서도 금투가 굉장히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모도 지금 최근에 보면 10일 중에 9일을 순매도하면서 굉장히 수급에 부담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업종을 보시면 코스닥에서는 상승이 10개였고 하락이 24개였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코스닥도 하락 업종이 훨씬 강했고 상승 종목 비중도 상승 종목이 33%, 하락 종목이 67%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도 차이를 보시면 코스닥은 상승률 탑3가 보시면 보세요. 상승 종목이 그래도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래도 상승을 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수급의 어떤 매기가 더 강하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코스피랑 비교해 보세요. 다시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상승 업종마저도 상승 종목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르는 것만 오르는 거고 전반적으로 이 업종이 강하진 않았던 건데 코스닥은 그래도 상승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매기가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시면 이제 코스닥의 상승 업종에서 이 금융이잖아요. 금융이 보일 때 에코프로가 이제 금융 업종에 들어가는데
에코프로 2차전지 대표주죠. 2차전지 대표주가 5% 오르면서 이 업종 상승을 주도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16조이기 때문에 금융업종에서 굉장히 절대적이에요. 에코프로가 오르면 금융이 오른다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는 아까 보셨던 벤처캐피탈이 좋았죠. 그리고 종이 목재에서도 동아기업이 이제 절대적인데, 동아기업이 6%, 7% 가까이 오르면서 이 종이 목재 업종을 주도했다. 근데 동아기업은 대표적인 전고체 관련 기업이에요. 2차전지 관련 기업이죠. 그래서 2차전지가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락 업종을 보면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마이너스 2.67%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잖아요. 이게 성장주로 묶였을 때, 물론 이제 개별 업종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는데, 성장 업종으로 묶였을 때 코스피의 서비스업과 그다음에 코스닥의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 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요. 그래서 이 두 개 업종이 같이 안 좋다 그러면 금리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 맞구나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는 건 이제 수급과 신고가 관련된 기업들인데, 일단 수익률 탑3 아까 봤잖아요. 아까 업종별로 볼 때는 시가총액 큰 기업을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었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봅니다. 근데 이 경우에서 보면 테마가 강하게 걸리는 경우가 들이 있어요. 그래서 테마나 이 업종에서 어떤 업종들이 많이 있는지를 제가 파악하거든요. 근데 이 업종들이 강한 업종들이 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이 업종들로 자금이 몰리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업종에서 테마나 이 업종에서 외인과 기관이 어떤 순매수 형태를 보이는지도 볼 수 있죠. 여기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건 외인과 기관이 강하게 같이 양매수가 들어온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10억 원 이상 들어온 건데 뭐 이런 기업들이 양매수가 들어왔지만 여기 보시면 5억이니까 여기는 이제 노란색 표시가 안 됐고 10억 원 이상 양매수가 들어오면 이제 노란색 표시하면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양매수가 들어오니까 관심을 가지고 볼 수는 있겠다라는 거죠. 업종을 보면 특정 업종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시장에서 크게 의미 있게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다. 어떤 업종의 테마가 그 정도로 이제 이해하면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이제 잠깐 넘어가서 보시면 토니모리와 아진산업,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료, 이제 제가 공시도 매일 올리잖아요. 이 공시에 모두 올라갔던 기업들이에요. 토니모리와 아진산업, 글로벌 텍스프리 모두 목요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제 시장의 기대치를 훨씬 상회하는 기업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9% 이상의 강한 상승을 보였다. 근데 그 중에 또 보면 토니모리와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기간 순매수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기간의 순매수가 28원이 들어오면서 9%가 올랐기 때문에 이런 기간 순매수를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기관이 계속 관심을 갖는다면? 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는 건 이제 신고가인데요. 신고가를 보면 20일 신고가, 60일 신고가가 늘어나면 당연히 시장이 좋은 상황일 거고 이 20일 신고가, 60일 신고가가 감소한다는 건 안 좋은 시장의 시그널일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보면 60일 신고가가 20개 밑으로 내려왔을 때 시장이 바닥을 찍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적어도 20개 밑으로 내려면 지수가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하기보다는 지수가 옆으로 이제 움직이면서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닥을 잡는데 우리 60일 신고가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반등을 할 때 보시면 이제 60일 신고가 종목을 제가 올릴 때도 있고 안 올릴 때도 있어요. 근데 올릴 때는 어떤 케이스냐면 기업의 수가 한 3, 40개 정도 될 때, 3, 40개 언더가 될 때는 제가 올려요. 근데 그 이상이 되면 사실 60일 신고가를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봐서 안 올리거든요. 근데 보면 여기에 이제 특정 업종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뭐 10개, 뭐 8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업종이 쫙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럴 때가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고가에 새롭게 들어오면서 수급까지 잡힌다 그러면 이 업종들이 이런 관련된 기업들과 테마 이런 것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더 관심을 받고 왜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찾아보자 라고 이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옵토스 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 수급에서도 잡혔었고 그다음에 공시로도 잡혀요. 이게 그 수요일에 대규모 시설 추가 있었거든요. 이게 여러 군데에서 수급과 이제 공시가 신고가 이렇게 같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뭔가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급 동향을 살펴보는데 여기 보면 유동시가총액 대비라고 나오잖아요. 유동시가총액은 뭐냐면 최대 주주,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있으면 전체 회사의 그 가치인 거고 여기에서 최대 주주의 물량을 빼고 우리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물량을 가지고 이제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억이 회사가 있는데 900억을 최대 주주가 갖고 있으면 실제로 투자자들이 매매하는 건 10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 100억 대비해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얼마나 강하게 탔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지역난방공사가 1.8%잖아요. 근데 순매수가 19억이었으니까 유동시가총액이 대략 한 1,000억 정도 되겠죠.
1000억 대비해서 19억이 들어왔으니까 1.8%.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는 155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기관의 순매수 강도가 이제 1.3%잖아요. 유동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유동시가총액 얘는 훨씬 큰 거죠. 뭐 1조 가까이 된다는 건데 훨씬 크기 때문에 이제 유동시가총액의 비율이 낮아졌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들어왔다. 근데 이거를 절대적인 이 규모로만 파악을 하면 예를 들면 삼성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클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을 보지 않고 전반적으로 기업들별로 어떻게 이제 순서를 정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게 유동시가총액 대비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 강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강도가 강하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기업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질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어떤 특정한 업종들이 많이 보이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보면 여기 반도체 보이죠? 반도체 이렇게 이제 특정 업종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기관이 어떤 특정 업종에 관심을 갖고 사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옵션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또 들었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텍스 프리 아까 공시로 봤다고 했잖아요. 공시 실적 공시로 봤다고 했는데 기관 순매수 들어왔죠. 그리고 원익 IPS와 PSK는 보면 대표적으로 레거시 반도체 쪽이에요. 레거시 반도체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반도체에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는 HBM이라든가 CX라든가 PIM 같은 새로운 이제 기술이잖아요. 근데 레거시 반도체는 기존의 D램이나 낸드 같은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반도체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에요. 근데 이 레거시 반도체 업체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HBM 쪽을 관심이 아니고 레거시 쪽으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는지 기관의 수급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도 물이 들어오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레거시 반도체가 굉장히 쉬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오히려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은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뭐 실질적인 외국인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CFD나 뭐 검은머리 외국이니까 우리나라 사람인데 외국 국적 갖고 있는 뭐 그런 형태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의 순매수는 그렇게까지 크게 관심을 갖고 이제 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유동시가총액 대비해서 이제 보는 게 기관 중에서도 사모와 투신을 많이 봐요. 왜냐면 이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는 주체가 보통 사모와 투신, 이게 기관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사모와 투신이거든요. 사모펀드나 아니면 투신이라고 한다 그러면 공모펀드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펀드들의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살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모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드렸던 옵스제약 또 들어왔죠. 옵스제약 이제 시세 투자 관련된 공시로 나왔고, 그다음에 글로벌 텍스 프리 또 들어왔죠. 그리고 투신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나 들어왔어요. 10개 중에서 반도체에 강하게 들어왔다는 건 투신이 반도체에 굉장히 강하게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업들을 좀 더 살펴보면 뭐 기회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코리아 FT가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사무와 투신이 동시에 이제 코리아 FT를 강하게 들어왔는데 코리아 FT는 대표적으로 하이브리드 관련된 수혜주예요. 최근에 보면 전기차는 약간 좀 주춤을 하고 북미에서 이제 한파가 닥치면서 이 한파에 전기차가 멈췄죠. 그리고 이제 전기차가 생각보다 좀 비싸고 수리도 비싸기 때문에 최근에 오히려 하이브리드가 더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각광받는 것에 대한 수혜주로서 부각되면서 주가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반등이 났다. 요거 좀 유익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순매도 상위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아까 뭐 반대죠. 이제 주가 유동 시가총액 대비해서 순매도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는 건데 사실 저는 이제 이것도 업종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지 뭐 기업들 전반적으로 보시는 않아요. 그냥 이게 흐름이 꺾였구나 뭐 이 정도 살펴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게 ADR과 지수의 차트인데 이 ADR이 뭐냐면 뭐 상승 종목 비중 아까 제가 적었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한 차원인데 이 ADR이라는 건 이제 상승 15일 동안 평균을 해서 이 상승 종목이 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코스피나 코스닥이 이제 96.4, 84.5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이것만 보면 감이 안 오는데 일단 차트를 같이 보세요. 그러면 60, 이 ADR 지표가 60 밑으로 내려가면 진짜 과매도구나. 여기서는 더 이상 크게 빠질 건 없겠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적어도 70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는 좀 사도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과매수 구간, 이제 120이 넘어가면 확실히 과매수 구간이라서 여기서는 조심해야 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거고 140이 넘어가면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DR 지표도 보조적으로 이제 지수가 과열권이냐 아니면 바닥권이냐 라는 걸 판단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차트를 볼 때 이제 주봉이 이게 이제 저희가 흔히 보는 캔들 차트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일부러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주도적으로 보는 게 이제 91선이거든요. 이게 거의 생명선처럼 보고 있고, 그다음에 중기 이제 흐름을 보는 건 요게 이제 21선인데 이 21선의 흐름을 보면서 이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고요. 보면 이 91선을 깨고 내려갔을 때 시장이 무너져요. 이거는 이제 반등이 나오고 나서 살짝 걸쳤다가 다시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의미가 없고, 여기도 이 비슷한 자리가 여기죠. 그러니까 무너진 게 아니고 살짝 이 반등이 한번 뚫고 나왔다가 아닌 척하고 다시 올라간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별로 의미가 없고, 여기 상승 추세에서 반등하다가 한번 깨졌잖아요. 여기서 깨졌다가 살짝 다시 반등하는 척하다가 무너져 버리죠. 요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91선을 깨고 내려왔을 때 이제 지수가 무너지기 때문에 보시면 이 지수의 그래프 자체가 누워버리잖아요. 상승의 기울 자체가 꺾여버리고 다시 하락 반전하는 계기가 되는 게 누우면서 무너지면 되죠. 그래서 반대로 보면 지금은 여기서 하락을 하다가 다시 누워잖아요. 그리고 반등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코스피는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다. 단기 조정이 있을 거라고 저도 봤지만 그 조정 이후에 아마도 상반기에는 다시 강한 반등이 있을 거다. 저는 이제 상고 하저 흐름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상반기에는 적어도 이제 총선 전까지는 크게 시장을 걱정할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딱도 보시면 ADR이 60 밑으로 내려가면 확실히 이제 바닥권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120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제 과매수권이구나, 140을 넘어가면 많이 경계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과매도권이 됐을 때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과매수권이 되면 무너지잖아요. 이런 게 보이고, 그다음에 여기 지표와 이제 맞춰서 보면 대충 이제 70 밑으로 내려갔을 때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잡아가는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코스닥의 자리는 코스닥은 더 명확하게 보이죠. 91선이 굉장히 중요한 게 더 명확하게 보이고, 지금 자리는 이제 그 21선과 91선이 거의 맞닿아 있는데 여기 자리를 지지하고 반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지지하고 반등한다 그러면 역시나 상반기에는 코스닥을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 업종 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수급이나 아니면 테마나 그리고 전체 시장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하는데 업종 등록을 제가 이제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아침에 모닝 브리프라고 해서 그러니까 해외 시장을 보잖아요. 그리고 해외 시장과 주요 지표들을 보기 때문에 그걸 더해서 제가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차트를 보고 한다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공시라든가 기관 수준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산업이나 기업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서 파악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자료들도 한 번씩 같이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뭐 다음에도 또 계속해서 이런 자료들을 올려드리면서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